이건 오류일 겁니다. 옥스퍼드 교수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 과학계가 그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1만 2천년 전, 단 50년 사이 지구 기온이 7도 상승. 그 순간 인류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는 고대 문헌을 다시 해석했고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이족 전승 재검증을 발표했죠. 2861개 산악 유적 중 96%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데이터 분석가 하나 카토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127개의 DNA 샘플이 1만 2200년 전 공통조상을 증언했고 알타이의 32도 재단과 기메의 32도 수로는 오차 0.3도 내에서 일치했어요. 그 모든 화살표의 끝은 지도 가장 오른쪽 한반도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에 멈췄지만 언약은 동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모든 기억을 한국으로 이끌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한 클릭이 진실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야 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환경 연구소 소속이에요. 20년째 빙하 속 공기방울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이죠. 제 명함에는 고기후학자라고 적혀 있지만 동료들은 절 얼음 중독자라고 놀려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하 20도 냉동고에서 하루 14시간씩 보내는 게 제 일상이니까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굳이 수만 년 전 얼음을 연구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읽어야 한다고요. 빙하코어 1cm가 약 10년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2m만 뚫어도 2000년 전 공기를 만날 수 있죠. 그 속엔 당시 기온, 습도, 화산 폭발 기록까지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건물 북쪽 끝에 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이죠. 동료들은 이 답답한 공간을 싫어하지만 전 좋습니다. 외부 빛이 샘플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책상 위엔 모니터 3대, 현미경 1대, 식어 빠진 커피잔이 항상 놓여 있어요. 이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범했어요. 북극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2847m 지점, 약 1만 2천년 전 층이었어요. 루틴 작업이었죠. 산소동 위원소 비율 확인하고 그래프 그리고 보고서 쓰고 20년간 수천 번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이상했어요. 선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온이 7도나 상승한 거였죠. 손가락이 멈췄어요. 마우스를 움켜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자연적인 기후변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샘플 오염이거나 측정 실수겠거니 했죠. 다시 측정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다른 장비로 재검증했어요. 또 같은 수치가 나왔죠. 세 번째로 독립실험실에 의뢰했습니다. 2주 후 돌아온 답변도 동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메탄 농도를 확인했어요. 급등해 있었죠. 화산재 층위를 분석했습니다. 같은 시점에 전 지구적 퇴적층이 형성돼 있었어요. 꽃가루 화석 기록을 뒤졌어요. 1만 2천년 전을 경계로 식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지구상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 50년 만에 7도가 오르는 기온 상승. 이건 빙하가 녹는 속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죠. 대규모 수증기 유입. 즉, 전 지구적 대홍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신화는 상징이고 종교는 문화라고 믿으며 살았죠. 성경 속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인들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의 그래프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어요. 냉혹한 숫자였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동료 평가를 통과할 수 없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돌렸죠. 한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자네 경력 생각해. 이런 걸로 20년을 날릴 건가? 저도 이해했어요. 이 데이터를 인정하는 순간 지난 200년간 구축된 현대 고기후학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니까요. 연구소는 발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열었죠.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혼자서라도 추적할 수 있었어요. 퇴근 후 시간, 주말, 휴가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독립연구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영거 드라이아스기 충격 홍수 가설이었습니다. 1만 2천년 전 급격한 기후변동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였죠. 연구비는 없었어요. 공식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시간과 제 돈으로 진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모니터 속 그래프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경고다. 3개월 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1만 2천년 전 대홍수의 흔적을 찾으려면 전 세계 유적 데이터가 필요했죠. 그런데 제겐 연구비도 없었고 팀도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동료들은 제 이메일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하나카토였어요. 도쿄대학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소 소속 데이터 분석가였죠. 당신의 가설을 읽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어요. 저는 다음 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나카토는 32살이었어요. 작은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쓴 조용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하나는 전 세계 산악 유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각국 고고학 저널, 위성지도 분석까지 5년간 모은 자료였어요. 산 위에 세워진 제단, 신전, 제사 유적만 추렸더니 2861개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티베트까지, 알타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모두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였어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싶으세요? 저는 답했죠. 방향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기도했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2861개 좌표를 입력했어요. 유적마다 제단의 방향, 신전 입구의 각도, 제사 공간의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위성사진과 고고학 보고서를 대조하며 하나하나 각도를 측정했죠. 일주일이 걸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세계지도 위로 빨간 화살표들이 그려졌어요. 2861개의 화살표. 저는 무작위로 흩어진 방향들을 예상했습니다. 각 문화권마다 다른 신을, 다른 방향을 숭배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화살표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어요. 하나가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동쪽 방향 72%, 동북동 방향 24%, 합계 96%가 동쪽을 향합니다. 제 숨이 멎었어요. 96%. 2746개의 유적이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검증했나요? 오류 가능성은?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3번 재확인했습니다. 통계적 우연 확률은 0.0001% 미만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시베리아의 유목민, 티베트의 승려, 알타이의 부족, 카자흐스탄의 전사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제단을 세웠다는 거였죠. 왜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개별 유적들을 클릭하며 보여줬습니다. 알타이의 제단, 방위각 동쪽 78도. 티베트 고원의 석축, 동쪽 69도. 카자흐스탄 고분, 동쪽 75도.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모니터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시베리아 북쪽 끝에서 중앙아시아 초원까지 6,000km가 넘는 거리였죠. 그런데 모든 제단이 같은 각도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한 거였죠.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동쪽인가? 그들은 무엇을 향해 기도한 걸까요? 태양?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나가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연대별로 분류해 볼게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가장 오래된 유적은 1만 2천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유적은 2천년 전.
1만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동일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만 년 동안 유지된 방향성. 이건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었어요. 뭔가 강력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후손들에게 전달했어요. 제단을 세우는 방식으로. 저는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죠?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곳에. 하나가 지도를 움직였어요. 시베리아에서 동쪽으로, 알타이에서 동쪽으로, 티베트에서 동북동으로. 모든 선이 수렴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지도 가장 오른쪽. 작은 반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지명을 몰랐어요. 하나가 확대했습니다. 한자와 일본어 표기가 나타났죠. 한반도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반도? 왜 거기죠? 그곳에 뭐가 있길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 그 방향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작은 나라, 분단된 반도. 그게 전부였죠. 하나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 고고학 자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96%의 유적이 한 점을 가리킵니다. 1만 년 동안 유지된 방향성.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는 알 수 없었죠. 지도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저는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야겠어요. 제단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향해 기도했는지.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화살표의 출발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유적이 밀집된 곳. 알타이 산맥입니다. 다음 날 저는 티켓을 예매했어요. 답은 현장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해발 2400m.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였어요. 손가락 끝이 얼얼했죠. 저는 등산화 끈을 다시 조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4시간을 올라왔어요. 가이드 세르게이는 앞서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은 여기 안 와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정상 바로 아래, 바위 기단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보내준 위성사진 속 좌표였어요. 지도상으론 작은 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규모가 컸습니다. 가로 12m, 세로 8m. 돌로 쌓아 올린 평평한 제단이었어요. 주변엔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오직 돌과 바람뿐이었죠.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이라고. 저는 천천히 제단 주위를 걸었습니다. 돌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회반죽도 없이 오직 돌의 무게와 형태만으로 쌓아 올렸죠. 1만 2천 년 전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돌 틈새를 들여다봤어요. 이끼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덕분에 보존 상태가 완벽했죠. 저는 줄자를 꺼냈습니다. 제단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세르게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켜봤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계속 측정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8m. 비율은 3대2였어요. 높이는 1.5m. 전체 부피를 계산하니 144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노트에 적으며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비율 같았죠. 제단 한쪽에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폭 30cm, 깊이 15cm. 물길처럼 보였어요. 저는 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단 중앙에서 시작해 가장자리로 흘렀죠. 끝부분은 살짝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배수로였습니다. 제사 때 쓴 물이나 피를 흘려보내는 용도였겠죠. 저는 각도계를 꺼냈습니다. 배수로의 기울기를 쟀어요. 32도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32도. 이 숫자가 왜 익숙한지 떠올랐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치수였어요.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 비율로 환산하면 6대 1대 0.6. 여기 제단은 12m, 8m, 1.5m. 단순화하면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각도를 쟀죠. 모서리 경사, 배수로 기울기, 돌배치 간격. 모두 32도 전후로 설계돼 있었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각도를 선택한 거였죠.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뭐 찾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단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바위 벽면에 희미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풍화로 거의 지워졌지만 윤곽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접사로 찍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보였어요.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보였죠. 그 위로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파도였을까요? 아니면 구름? 저는 브러쉬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더 많은 형상이 드러났어요. 큰 배 하나. 사각형 형태였습니다. 배 위로 무지개가 걸쳐 있었어요. 7줄의 호선이 선명했죠. 그 아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하늘로 뻗은 자세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새, 나뭇가지, 배, 무지개. 이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그 장면. 방주가 산에 머물렀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다는 그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20년간 성경을 신화로 치부했어요. 상징이자 은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의 벽화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1만 2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증언이었죠. 세르게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큰 물을 기억한다고. 큰 물. 저는 세르게이를 봤습니다. 큰 물이요? 홍수를 말하는 건가요?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설이에요. 옛날에 물이 산까지 올라왔대요. 하늘에서 배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했다고.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죠.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벽화를 봤어요. 배수로를 봤습니다. 32도 각도를 봤죠. 재단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동쪽이었어요. 정확히 동쪽 78도. 하나가 계산한 평균값과 일치했죠.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방주의 비율로, 방주의 각도로. 그들은 기술을 재현한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새긴 거였죠. 그리고 재단을 동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구원이 온 방향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재단 위에 섰어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지평선이 펼쳐졌죠. 저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평생 기도하며 바라본 곳엔.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내려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을 더 찍어야 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4시간을 더 머물렀습니다. 재단의 모든 돌, 모든 각도, 모든 그림을 촬영했어요. 노트에 측정값을 빼곡히 적었죠.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도였다고. 이들은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을 돌을 쌓았던 거라고. 그날 밤 숙소에서 하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건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타이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야 벨 박사님이십니까? 로사 안드레이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문헌학과에 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사 안드레이.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 언어 전문가였죠.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다루는 학자였습니다. 학회에서 한두 번 본 적 있었어요. 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논문 초고를 봤어요. 1만 2천 년 전 홍수 가설. 흥미롭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나 카토가 보내줬어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10년간 대홍수 전승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고대 문헌 속 홍수 이야기를 수집했죠. 지금까지 127개를 찾았어요. 그중 12개가 특이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서사 구조가 동일해요. 단어 하나하나까지는 다르지만 이야기 뼈대가 완전히 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로사는 다음 날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틀 후 제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죠. 12개 언어로 된 텍스트가 나란히 정렬돼 있었어요.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 바빌로니아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히브리 창세기, 그리스 데우칼리온 신화. 로사가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인도 만우 전승, 중국 곤륜산 신화, 티베트 링가 전설, 몽골 에르덴 전설, 한국 단군 신화. 12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페르시아, 인도, 티베트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지리적으로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어요. 시간적으로는 5천년의 간극이 있었죠. 하지만 로사의 말처럼 구조는 같았습니다. 로사가 첫 번째 공통점을 강조했어요. 모두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고 신이 노했다는 내용이죠. 수메르 버전은 인간의 소음, 성경은 죄악의 관영, 중국 버전은 도덕의 타락. 표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아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로사가 두 번째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신이 한 사람을 선택해요. 수메르의 아트라하시스, 히브리의 노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인도의 만우. 이름만 다르지 역할은 동일합니다. 의로운 자, 선택받은 자. 제 손가락이 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난이에요.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치수까지 정확히 나와 있죠. 길이, 너비, 높이. 수메르 서사시는 120 큐빗 120 큐빗, 성경은 350 30 큐빗. 숫자는 다르지만 모두 거대한 직육면체 구조예요. 저는 알타이 재단을 떠올렸습니다. 12m 8m 1.5m. 방주의 비율이었죠. 로사가 네 번째를 짚었어요. 네 번째는 새입니다.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를 보내죠. 길가메시는 비둘기와 까마귀, 성경도 비둘기와 까마귀, 중국 신화는 제비. 종류는 달라도 패턴은 같아요. 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오면 물이 빠진 겁니다. 알타이 벽화 속 새가 떠올랐습니다. 부리의 가지를 문 모습이었죠. 다섯 번째는 무지개예요. 로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신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 표시가 무지개예요. 수메르 버전엔 하늘의 활, 성경엔 구름 속 무지개, 티베트 전설엔 7빛 달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개 구조. 심판, 선택, 피난, 새, 무지개. 12개 문헌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했죠. 로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기원전 2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이죠. 그 다음이 바빌로니아, 그리스, 페르시아 순서예요. 선이 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인도 리그베다는 기원전 1500년, 티베트 본교 경전은 기원전 1000년, 중국 산해경은 기원전 700년. 계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선의 끝은 한반도였습니다. 한국의 삼국유사는 서기 1200년대 기록이지만 구전 전승은 훨씬 오래됐을 거예요. 단군 신화 속에도 홍수와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5000년에 걸쳐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이야기. 언어도 바뀌고 신의 이름도 바뀌었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DNA처럼 보존된 거였죠. 로사가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전파입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이야기가 퍼진 거죠. 다른 하나는 로사가 잠시 멈췄어요. 공통 기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여러 민족이 각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파라면 변형이 생깁니다. 전화게임처럼 내용이 왜곡되죠. 하지만 이 12개 텍스트는 5000년 동안 구조를 유지했어요. 이건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사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로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전파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빙하 코어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만 2천년 전 급격한 기온 상승. 50년 만에 7도. 이건 물리적 증거예요. 로사가 화면을 닫았습니다. 이건 전파가 아니라 기억의 이동입니다.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각자의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보존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문득 알타이 재단 위에서 본 동쪽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평생 바라본 방향. 구원이 온 곳. 로사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야죠. 이야기의 끝을 찾아야 합니다. 로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옥스퍼드 제 하숙집 거실이 임시 연구실이 됐어요. 테이블 위엔 12개 언어 텍스트가 쌓여 있었죠. 로사는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밤 11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우린 말보다 숫자로 대화했어요. 어느 날 로사가 말했습니다. 단어를 봐야 해요. 서사 구조만으론 부족합니다. 언어 자체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로사는 핵심 단어 3개를 골랐습니다. 물, 산, 구원이었죠. 12개 문헌 모두에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로사가 히브리어부터 풀어냈습니다. 마임. 물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어그는 미음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확인했어요. 마. 역시 물이에요. 수메르어 점토판을 펼쳤습니다. 아. 물. 발음이 약간 다르지만 자음 구조가 비슷해요. 로사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티베트어, 몽골어, 중국어 고대 문헌을 뒤졌어요. 모두 미음 또는 이음 계열 자음을 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학에선 이걸 조어라고 부릅니다. 여러 언어의 공통 조상이죠. 로사가 두 번째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산. 히브리어로 하르, 산스크리트어로 파르바타, 수메르어로 쿠르. 겉으론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로사가 자음만 추출하더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기역키읔키읔와 리을디귿 조합이었죠. 모두 후음과 유음의 결합이에요. 음운학적으로 같은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로사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이상합니다.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히브리어 예슈아, 산스크리트어 야즈나, 수메르어 에사르, 중국 상고음 여서, 한국 고대어 얼. 모두 이응 여시옷 계열 발음이었어요. 5천년 동안 유지된 어근입니다. 문화권이 완전히 달라도 발음이 거의 안 변했어요. 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차용이 아니에요. 차용어는 변형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마치. 로사가 말을 멈췄죠. 마치 아주 중요한 기억이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단어였던 것처럼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물, 산, 구원. 세 단어가 12개 언어에서 같은 어근을 공유합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건 우연히 비슷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거였죠. 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언어 분화 속도로 역산하면 약 1만 2천년에서 1만 5천년 전에 분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1만 2천년. 빙하코어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각지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고유전학 연구소였어요. 소장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중국계 영국인 학자였죠. 벨 박사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데이비드는 하나 카톡을 통해 제 연구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안했어요. DNA로 검증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는 케임브리지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연구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염기서열 분석기, 초저온 냉동고, 수백 개의 샘플 보관함. 그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할 겁니다. 모계로만 유전되는 유전자죠. 변이율이 일정해서 시간 추적이 가능해요. 데이비드는 유라시아 고대 인골 샘플 847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알타이, 카자흐스탄, 티베트, 몽골, 중국, 한국. 로사가 분석한 12개 문화권에서 채취한 샘플이었어요. 연대는 1만 5천년 전부터 3천년 전까지 다양했죠. 각 지역에서 1만 2천년 전후 샘플을 추출할게요. 데이비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27개 샘플이 선택됐어요.
화면에 유전자 코드가 쏟아졌습니다.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죠.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을 확인합니다. 3일간 분석이 진행됐어요. 저는 매일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데이비드는 말없이 작업했죠.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이 돌아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데이비드가 절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 개통수가 펼쳐졌습니다.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선들이었어요. 각 끝에 지역명이 붙어 있었죠. 시베리아, 알타이, 티베트, 한반도. 데이비드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1만 2천년 전 이 지점에서 분기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진 하나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나요? 공통 모계 조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27개 샘플 중 119개가 같은 하플로그룹에 속해요. 분기 시점은 1만 2200년 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0년. 94%였습니다. 6000km 떨어진 지역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김새. 하지만 1만 2000년 전엔 같은 혈통이었다는 거였죠. 데이비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분기 이후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선들이 한 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심점은 선의 시작점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한반도 북부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0.002%예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어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었어요. DNA도 같은 조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둘 다 1만 2000년 전 같은 지점을 가리켰죠. 한반도. 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터가 일치해요. 언어와 혈통이 같은 순간을 가리킵니다. 로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어요. 왜 한반도였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861개 재단이 왜 그 방향을 향했을까요? 답은 현장에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카자흐스탄행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600km. 초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토 평원이었어요. 바람만 불었죠. 차는 2시간째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옆자리에 가이드 아이백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보내준 좌표였습니다. 1973년 발견된 고분 유적지. 공식 명칭은 베렐 23호 무덤이었죠. 기원전 2000년경 스키타이 문화권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측정 결과 연대가 더 올라갔습니다. 1만 2400년 전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언덕 하나가 보였어요. 높이는 5m 정도.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형태였습니다. 입구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고고학팀이 발굴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아이백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통로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벽은 돌로 쌓았습니다. 20m쯤 걸어 들어가니 공간이 나왔죠. 망이었어요. 가로 8m, 세로 6m 정도의 사각형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습니다. 그림이 보였어요. 벽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냥 장면, 동물들, 사람들. 일반적인 고분 벽화였죠. 저는 천천히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북쪽 벽에서 손전등이 멈췄습니다. 다른 그림들과 달랐어요. 더 정교했습니다. 색이 선명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큰 배였어요. 갑판이 세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문 같은 게 그려져 있었죠. 배 위로 7줄의 호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무지개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 아래엔 물결이 그려져 있었어요.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이었습니다. 배 옆으로 새들이 날고 있었죠. 부리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알타이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하나 더 있었어요. 배 밑부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투르크어 비슷한 형태였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벽화 전체가 드러났어요. 아이백이 다가와 글자를 봤습니다. 읽을 수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알마티로 돌아왔어요. 국립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큐레이터 라일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라일라는 중앙아시아 고대 문자 전문가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라일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찍었죠? 베렐고분입니다. 라일라가 돋보기를 꺼냈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5분간 침묵이 흘렀죠. 라일라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소그드어 변형입니다. 아주 오래된 형태예요. 라일라의 손끝이 글자를 짚었습니다. 첫 단어는 산, 두 번째는 배,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라일라가 멈췄습니다. 구원입니다.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라일라가 전체 문장을 읽었어요. 산의 배, 물 위의 구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산의 배. 성경 창세기 8장에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 물 위의 구원.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죠. 라일라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배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무지개, 새, 물결. 모든 요소가 노아 전승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건 성경이 쓰이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12,400년 전 무덤이었죠. 목이 말랐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홍수를, 방주를, 구원을. 라일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말인가요? 그건 중동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알타이에도 있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었습니다. 12개 문헌에 모두 기록됐죠. 언어가 같은 어근을 공유했습니다. DNA가 같은 조상을 가리켰어요. 이건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라일라가 박물관 서고를 뒤지더니 오래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1973년 베렐고분 발굴 기록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보고서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고분 내부에서 황금 부조가 발견됐다는 기록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황금판이었죠. 표면에 배와 무지개가 새겨져 있었어요.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수장고에 있을 거예요. 30분 후 저는 황금 부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200g쯤 됐어요. 순금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죠. 12,400년 전 장인이 만든 거였습니다. 배의 윤곽이 정교했어요. 갑판, 창문, 돛대까지 세밀하게 표현돼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7줄이었습니다. 정확히 7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었어요. 배 아래엔 파도가 있었고 배 위엔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자가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읽었어요. 하늘의 약속, 땅의 기억. 저는 황금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이걸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던 거죠. 그들은 전설을 새긴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새긴 겁니다. 실제로 봤던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배가 산에 닿았던 순간을. 무지개가 뜬 그날을. 라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찾고 있는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어요. 12,0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알타이, 카자흐스탄, 티베트. 모든 유적이 동쪽을 가리켰어요. 모든 이야기가 같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모든 DNA가 한 점으로 수렴했죠. 이젠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 끝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5월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습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간판의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까요. 서울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목적지는 단양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산간 지역이었죠. 하나가 보내준 자료엔 고수동굴 홍수층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관광지로 개발돼 있었지만 제가 찾는 건 관광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죠.
윤세진 교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소속이었어요. 하나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죠. 50살쯤 돼 보였습니다. 작은 키에 검은테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벨 박사님 기다렸습니다. 윤세진의 영어는 정확했습니다. 우린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을 지나 철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너머는 어둠이었죠.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좁은 통로를 20분쯤 걸었습니다. 발밑이 축축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소리였죠. 윤세진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벽면이 보였어요. 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퇴적층이었죠. 윤세진이 손전등으로 한 층을 가리켰습니다. 이 층은 12,300년 전입니다. 탄소연 대측정 결과예요. 그 층은 유독 두꺼웠습니다. 다른 층들이 5cm 내외인데 비해 이 층은 40cm였어요. 색깔도 달랐습니다. 진한 갈색이었죠. 윤세진이 설명했습니다. 퇴적물 분석 결과 수성 퇴적층입니다. 물에 의해 형성된 거죠. 저는 층을 만져봤습니다. 입자가 고왔어요. 강물이나 빗물로 만들어진 퇴적층과 달랐습니다.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급격한 대량 유입의 흔적이에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12,300년 전. 빙하코어 데이터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윤세진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우린 김해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해안 도시였어요. 공항 근처 개발부지에서 유적이 발굴됐다고 했습니다. 수상가옥터였죠. 기원전 1만 년경 건축물이었어요. 발굴 현장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세진이 연구진 출입증을 보이며 들어갔어요. 땅 밑 2m 지점에 목재 기둥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집의 골조였죠. 윤세진이 기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각도를 보세요. 저는 각도계를 꺼냈습니다. 기둥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쟀어요. 32도였습니다. 다른 기둥도 재봤습니다. 역시 32도. 12개 기둥 모두 같은 각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타이 재단의 배수로 각도, 방주의 설계 비율, 모두 32도였습니다. 6,000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각도. 우연일 수 없었어요.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이 각도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반복됩니다. 재단, 신전, 왕궁. 모두 32도 경사를 기본으로 해요. 왜죠? 모릅니다. 전통이라고만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윤세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입니다. 그날 저녁 윤세진의 연구실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전역의 고대 제의를 정리한 논문이었어요. 산재, 물맞이, 선앙당. 모두 산과 물에 관련된 의례였습니다. 윤세진이 설명했습니다. 산재는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예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지냅니다. 방향은 항상 동쪽이죠. 물맞이는요? 물의 신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봄에 강가에서 지내요. 물이 범람하지 않기를 기도하죠. 흥미로운 건 기도 내용에 다시는 큰 물이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다시는 큰 물이 오지 않게. 성경 창세기 9장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윤세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의 장소들을 표시했어요. 빨간 점들이 한반도 전역에 찍혀 있었습니다. 점들은 패턴을 이뤘어요. 모두 산 정상이거나 강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쪽을 향했죠. 12,000년 동안 이어진 제의입니다. 윤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미신이라고 불렀어요. 구시대 유물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당신의 데이터를 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불빛들 사이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위에서 12,000년 동안 누군가 기도해왔던 거예요. 큰 물을 기억하며 구원을 잊지 않으며. 윤세진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북쪽도 가봐야 합니다. 평양에 더 오래된 유적이 있어요. 갈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있어요.
윤세진이 오래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 북한 과학원 발굴 기록이었어요. 평양 근처 대동강변 유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수로가 보였습니다. 돌로 만든 인공수로였어요. 폭 2m, 길이 50m. 산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보고서엔 배수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로 각도가 32도였어요. 설계 방식이 알타이 재단과 동일했습니다. 이건 배수시설이 아니었어요. 제1시설이었죠.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기억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윤세진을 봤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알타이에서 카자흐스탄, 티베트를 거쳐 이곳까지. 모두 같은 각도, 같은 구조, 같은 기억입니다.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벨 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왜 한반도가 그 끝이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신은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기억은 한 곳에 모으셨다고. 그 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고. 이틀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국제학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발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6월 15일. 국제고고 인류학회 연례 총회였습니다. 42개국에서 800명이 모였어요. 저는 오후 세션 마지막 발표자였습니다. 20분이 주어졌죠. 발표 30분 전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개월간 모은 모든 데이터가 노트북 안에 있었습니다. 빙하코어 그래프, 2861개 유적지도, 언어 분석표, DNA 개통수, 알타이 재단 사진, 카자흐스탄 황금 부조, 한반도 수로 측정값. 127장의 슬라이드였어요. 윤세진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20년 경력을 걸고 옥스퍼드를 떠나고 혼자서 6개월을 달려왔어요. 이 발표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행 요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벨 박사님, 5분 후입니다. 강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800석이 가득 찼어요. 앞줄엔 세계적인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데이비드 첸, 예루살렘의 로사 안드레이, 도쿄의 하나 카토. 그들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앉은 남자는 달랐습니다. 장위엔. 중국 사회과학원 사학자였어요. 동아시아 고대사 권위자였죠.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2달 전 장위엔이 제 연구 초록을 보고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서양인이 동양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 같은 중동 신화를 한반도에 끼워 맞추는 건 학문적 사기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기로 했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사야 벨 박사님, 옥스퍼드 대학교. 발표 제목은 1만 2000년 전 기후 사건과 인류 집단 기억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빙하코어 그래프였습니다. 1만 2000년 전 급격한 온도 곡선이 보였죠. 1만 2000년 전 지구 기온이 50년 만에 7도 상승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상승 속도는 자연적 빙하 융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대규모 수증기 유입, 즉 전 지구적 대홍수였습니다.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세계 지도 위 2861개 화살표였습니다. 전 세계 산악 유적 2861개를 분석했습니다. 96%가 동쪽을 향합니다. 통계적 우연 확률 0.0001% 미만입니다. 장위엔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발표 후에. 사회자가 제지했지만 장위엔은 일어섰어요. 서양 학자가 동양 유적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양 건축은 풍수 전통이에요. 성경과 무관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풍수는 2000년 전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유적들은 1만 2000년 전입니다. 풍수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알타이 재단 사진이었습니다. 재단 각도 32도. 배수로 경사 32도. 성경 속 방주 비율과 일치합니다. 네 번째. 카자흐스탄 황금 부조.
12,400년 전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지개 새. 노아 전승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어요. 5번째. 로사의 언어 분석표. 물, 산, 구원. 세 단어가 12개 언어에서 같은 어근을 공유합니다. 언어 분화 시점 12,000년 전. 6번째. 데이비드의 DNA 개통수. 127개 고대 인골 샘플. 94%가 12,200년 전 공통 모계 조상을 가집니다. 분기점은 한반도 북부.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7번째. 한반도 유적 사진들. 단양 홍수층, 김해 수상가옥 32도 각도, 평양 제해수로. 모두 같은 설계 원리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알타이에서 카자흐스탄, 티베트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화는 역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2,000년 전 대홍수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기억은 잊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세우고 각도를 새기고 이야기를 전했죠. 언어가 달라져도 문화가 바뀌어도 기억의 구조는 보존됐습니다. 화면에 한반도가 확대됐어요. 모든 화살표가 이곳을 가리킵니다. 모든 DNA가 이곳에서 갈라졌어요. 모든 언어가 이곳을 기억합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에 멈췄지만 언약은 동쪽에서 완성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일어났어요. 독일 학자였습니다. 박수를 쳤죠. 1명, 2명, 10명. 강당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객석을 봤습니다. 장위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세진이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해내셨어요. 로사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도 왔어요.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녁 7시 학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코엑스 광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빛이 퍼졌어요.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도 없었죠. 하지만 무지개가 떴습니다. 선명한 7색깔이 서울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과학자로 살았어요.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신화는 상징이고 신앙은 주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간의 여정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진실은 하나라고. 12,000년 전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생존자들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산 위에 제단을 세우고 동쪽을 향해 기도하며 후손에게 전했죠. 언어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증언자로. 12,000년 전 50년 만에 7도 급등한 기온이 오늘 127개. DNA 샘플과 2,861개 유적 방향으로 증명됐습니다. 이사야 벨의 빙하코어 데이터가, 로사 안드레이의 12개 언어 분석이, 하나 카토의 96% 일치율이 지금 서울 하늘의 무지개 아래서 하나로 모였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동쪽 언약 4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12,000년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